사춘기에 오빠의 열렬하고도 헌신적인 연애를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는 나에게 꽉 잠긴 문 저쪽 암흑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성 문제에 있어서 그러했다. 그건 일찍이 홀로 된 엄마 밑에서 자라 엄마 아빠가 서로 금실 좋게 지내고 동생도 태어나고 하는 걸 일상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없었을 뿐 아니라 내 앞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성적인 암시가 들어있는 소리를 하면 어린애 앞에서 무슨 소리냐고 질색을 하는 엄마의 유난스러운 순결 교육 때문이기도 했다. 그 무렵까지도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좋은 일, 굳은 일은 물론 물질까지도 공유해온 두 숙부들 또한 우리 앞에서 숙모들을 대하는 태도는 대면대면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숙부들의 그런 태도가 홀로 된 형수를 위한 당시의 법도에 맞는 배려였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어른이 된 후였지만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안 건 꽤 일찍부터였다고 생각한다.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려서 흔히 본 짐승의 암수관계와 조숙한 시골 동무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아진 게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건 인정하기가 싫었고 숙부들에게도 그런 생활이 있다는 건 상상도 하기가 싫었다. 나는 요새도 가끔 내가 유난히 운동신경이 둔하고 노래를 못하는 것을 엄마가 체조나 창가를 못하는 걸 되레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적이 있다. 그와 비슷한 핑계가 될지도 모르지만 사춘기의 성적인 상상이나 심지어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고 있다는 것조차 속으로 몹시 부끄러워하고 자책한 것은 엄마가 나를 성적으로는 마냥 어린애이길 바랐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숙부가 소실을 두었다는 소문은 해방이 되고 나서 드디어 표면화됐다. 숙부보다 10살이나 연상의 과부라고 했다. 면소재지에서 박적골까지 오는 사이에 있는 외딴 마을에서 딸 하나를 데리고 혼자 된 과부와 숙부가 가까워진 까닭은 이해가 되었다. 일제시대의 시골 면의 총무부장이나 노무부장은 혼자 사는 과부가 제법 의지할 만한 벼슬이어서 그쪽에서 먼저 유혹을 했으리라고 다들 생각했고 숙모는 한술 더 떠서 그 과부를 치근하게 여기는 도량까지 보이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다. 해방이 되자 숙부는 당연히 면 사무소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실직자가 되었다. 그렇다고 집에서 농사를 짓기에는 마을 공동체로부터 입은 피해의식이 너무도 컸다. 마을 사람들한테 친일파로 몰려 대대로 내려오는 집이 그 지경을 당한 후에도 숙모는 금방 그 사람들에게 집수리를 맡길 만큼 이웃관계를 호전시켰으나 숙부는 끝내 박적골에 정을 못 붙이고 겉돌았다. 그렇다고 빤한 시골에서 그 과부한테 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벌어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겠다. 그나마 세도라고 부리던 면석이 짜리도 쫓겨났겠다. 과부가 더 이상 숙부를 가까이 할 까닭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숙모도 숙부가 직업이 없어진 건 안 됐지만 소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된 것 때문에 속으로야 어찌 고소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땅도 좀 있고 돈도 쏠쏠하게 굴리던 과부는 소문이 시끄러운 시골을 떠나 개성에다 조그마한 집을 장만하고 숙부의 공공연한 소실이 되었다. 남자의 덕을 보기 위해 소실이 됐다고 생각할 때는 한껏 너그럽던 사람들이 남자를 부양하면서까지 소실이 된 데 대해서는 경악하고 붕괴하고 욕하느라 집안이 온통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시끄러워졌다. 그 여자에게 쏟아지는 집안 내의 온갖 원색적인 욕설과 망측한 억측의 소리를 얻어들으며
나도 은밀히 불어나는 나의 불결한 상상력에 소스라치곤 했다. 그러나 숨어 살기를 거부하고 과감히 자기 정체를 드러낸 그 여자는 시일이 지나면서 점점 더 노골적으로 소실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갔다. 숙부가 그 집을 떠나지 않으니 누구나 숙부를 만나려면 그 집까지 가야 했고, 그 여자는 우선 그런 까닭으로 자기 집에 들르는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극진하게 해서 인심을 얻기 시작했다. 시일이 좀 지나자 할머니 생시 때 같은 큰일에는 박적고래까지 나타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육례를 갖춘 며느리들의 갑절은 되게 효도를 해서 할머니 마음에까지 들게 되었다. 첫 며느리는 꽃방석에 앉힌다는 옛말 그르지 않은 사태가 우리 집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다. 자연히 숙모와 할머니 사이엔 불화의 기운이 감돌았다. 박적골집이 이렇게 피폐해진 후에도 나는 방학 때마다 귀향을 거르지 않았다. 해방 후 미군이 들어왔다, 소련군이 들어왔다. 한동안 엎치락 뒤치락 하던 개성은 결국 38선 이남으로 확정이 되어 왕래가 자유스러웠다. 할머니가 생존에 계시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방학 동안을 쭉 서울서 보낸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었다. 엄마가 따라다니는 것은 면할 수가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방학이 가까워질 때마다 가슴이 뛰놀던 버릇은 여전했다. 그건 나의 심신의 중요한 리듬이었다. 박적골이야말로 내 생기의 젖줄이었다. 그러나 어느 틈에 고역스러운 의무가 하나 새로 생겼는데 그건 개성역에 내리면 우선 숙분의 소실집을 거쳐서 박적골에 가야 되는 것이었다. 할머니도 그러길 바라셨고 그 여자에 대해선 입에 올리는 것조차 자존심 상해하는 엄마조차 거기를 거쳐야만 숙부를 뵐 수 있으니까 별 수 없지 않느냐는 식이었다. 심지어는 숙모까지도 투기와 의무를 엄연히 구별해서 자기 자식들도 가끔 그리로 보내 아버지에게 문안을 드리게 하는 모양이었다. 경우 바른 할머니를 자기 편으로 만든 숙부의 소실이니 많지 시집 식구들에게 잘하는 게 유난스러웠다. 내가 가도 버선발로 뛰어나와 동지섣달 꽃본 듯이 호들갑스럽게 반겼고 뛰어난 음식 솜씨로 아첨했다. 그럴수록 나는 요사스러운 데라곤 손톱만큼도 없이 다만 진국스럽기만 한 숙모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여자에겐 쌀쌀하게 굴어야 한다고 마음을 도사려 먹곤 했다. 그러나 한편 그 여자가 싫으면서도 야릇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 여자하고 같이 있을 때 숙부는 내가 아는 근엄하기만 한 숙부하곤 전혀 달라 보였다. 얘기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눈빛까지 달라 보였다. 그 여자 앞에서 숙부는 딴 사람처럼 흐느흐느해 보였고 숙부는 자신이 그 꼴이 된 걸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도대체 무슨 재주로 숙부를 저렇게 흐느흐느하게 길들였을까? 금실 좋은 부부의 모습을 모르고 자란 나에게 숙부와 그 여자와의 깨가 쏟아지는 장면은 불결하고도 문란한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 집을 벗어난 후에도 뭔가 크게 오염된 것처럼 깨적지근한 자기 혐오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3학년 때던가 4학년 때였다. 기차가 장시간 연착을 했다. 해방되고 나서 열차 사정이 엉망이 된 게 몇 년 후까지도 바로잡아지지 않은 채였다. 연발착은 다반사였고 겨울에도 난방은커녕 유리창은 다 깨지고 껍데기를 벗겨가 골조만 남은 의자에 앉아서 덜덜 떨면서 여행하기 일쑤였다. 그날의 연착은 좀 심한 편이어서 어둑어둑해서 내렸으니 혼자서 시골길 20리길을 가는 건 무리였다. 그럴 때는 개성 시내에 자고 갈 만한 집이 있다는 게 여간 든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는 숙부가 의뢰 나를 박족골까지 데려다 주려니 하면서 그 여자네로 갔다. 물론 저녁을 잘 대접받고 나서였는데 숙부는 나를 데려다 줄 생각도 안 했고 그 여자도 의뢰 내가 자고 가려니 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여자는 자기 딸이 혼자 자는 뒷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나를 안방에 재우려고 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에 대한 극상의 대우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나는 그 여자의 딸하고 같이 자는 것도 내키지 않았지만 그 여자하고 숙부하고 자는 방에서 같이 잠을 자는 데에는 거의 공포감을 느꼈다. 그건 어쩌면 강렬한 호기심일 수도 있었다. 나는 내 호기심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되레 그 방에서 같이 자는 걸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처럼 꾸몄다. 내 자리를 맨 아랫목에 깔고 조금 떨어져서 숙부와 그 여자가 한자리에 들었다. 불을 끈 후에도 나는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깊은 잠을 위장했다. 그러나 내 촉각은 낱낱이 곤두서 있었다. 나는 생전 처음 남자와 여자가 저지르는 어떤 일을 보게 되리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그걸 알게 됨으로써 내가 더럽혀질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알고 싶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시시덕대며 얘기만 했다. 숙부는 주로 듣기만 하는 편이었다. 시골서 행색계나 하는 집이 망한 내력이 그날의 화제였다. 딴 걸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지루하게 듣다가 나도 서서히 그 이야기에 빨려들게 되었다. 그 집엔 인물이 빼어나고 성미가 차갑고 도도하기로 소문난 청산과부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머슴하고 정을 통해 애를 낳고 결국은 그 일이 그 집안에 패가망신을 가져온 얘기였다. 아주 복잡한 줄거리를 그 여자는 소상하고도 흥미진진하게 얘기했다. 그 여자는 맨 나중에 그 얼음장 같은 여자가 어드렇게 그 두엄더미만도 못한 무지랭이하고 붙어먹었을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오랫동안 킬킬댔다. 그 여자는 그 대목을 어찌나 육감적으로 말했던지 나는 징그러워서 진저리가 쳐졌다. 그날 밤 그 여자와 숙부 사이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때로는 사춘기 소녀의 상상력이 무르익은 중년의 실생활보다 더 외설스러울 수도 있다. 나는 숙부와 그 여자가 먼저 잠든 후까지도 잠을 못 이루고 얼음장 같은 미인과 두엄더미만도 못한 무지렁이를 느닷없이 한 운명으로 떠담인 이상한 힘에 대해 전율했다. 어쩌면 그건 아직까지도 깜깜하기만 한 미지의 세계에서 최초로 감지한 불가사의한 정욕의 눈이 아니었을까? 나는 그날 밤 엿들은 이야기를 오랫동안 잊지 못했고 그 후 몇십 년 후 내 소설 중 가장 긴 장편 미망을 쓰는데 중요한 모티브로 삼았다. 그 시기는 내적으로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나에게 매우 힘겨운 시기였다. 가정환경도 그렇고 시국도 그랬다. 자유니 민주주의니 하는 말은 도처에 범람했지만 벼랑간 그 눈부신 걸 바로 보기엔 우리가 눈을 뜬 지 불과 얼마 안 돼 있었다. 학교에 자치회라는 게 생겼다. 어떻게 해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툭하면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학생회를 했다. 바깥 세상이 좌우익의 대립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암흑의 절대 지지, 누구누구 절대 반대라는 정치적 구호와 시위가 매일같이 교차되는 데 발을 맞춰 우리는 어떤 선생님은 친일파니까 내쫓아야 한다든가 어떤 선생님은 사임하면 안 된다든가 하는 걸 학생회에서 결정하려 들었다. 우리는 그때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걸 학생에게 무한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다. 수업도 거부하고 강당에 전교생이 모여서 찬반 양쪽으로 갈라져 열띤 토론을 벌이는 날이 많았다.
해방 후 대부분의 학교 재단이 이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는 학교 사정은 조금도 고려 안 하고 철없이 혼란만 조성한 셈이지만 그 나름으로 우리에겐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다수결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격렬한 토론을 벌이곤 했는데 그때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상급생 언니가 돋보였고 같은 학년 중에도 자기의 의견으로 남의 생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애도 나타났다.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학생회를 했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새 교장 선생님을 거부하고 전 교장 선생님을 지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권한 밖의 인사 문제였으니 새 교장 선생님은 예정대로 취임을 했다. 우리는 취임식을 거행하는 강당에 가지 않고 교실에서 버티는 걸로 끝까지 반항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근래에 대학생 시위와 비슷한 짓을 하지 않았나 싶다. 새 교장 선생님은 노련하게 혼미한 학교 분위기를 일신시켰고 훌륭한 선생님을 여러 분 모셔와 일제시대와는 전혀 다른 황홀한 수업을 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주장이 옳지 않았다는 걸 충분하게 입증했다. 학내의 혼란기는 이렇게 비교적 짧게 끝났다. 그동안 내가 학생회에서 발언 한 번 제대로 한 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수의 편에서 박수치고 손들고 한 것이 고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내 성장기의 매듭처럼 회상되는 것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기 시작한 시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상 그때 우리가 날뛴 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닌 학교 재단 문제일 수도 미 군정이 밀가루나 드롭스처럼 흥청망청 쏟아부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앓은 배탈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 혼란을 좌익과 우익, 진보와 반동의 대립이라는 이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 들었고 내가 박수치고 역성들어줘야 할 편은 좌익이라는 생각에 망설임이 없었다. 그건 말끝마다 절대 지지 아니면 결사 반대가 붙은 당시의 말버릇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너나 없이 어느 한쪽 이념에 붙지 않으면 불안한 해방 후의 사회상 탓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필 좌익이었다는 건 오빠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그렇다고 오빠가 나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킨 건 아니다. 오빠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은 걸로 소문이 나 있었고 용모가 준수하고 말수가 적고 우애가 깊었다. 게다가 장손이었으니까 자연히 집안 내에서 떠받들어졌다. 이런 오빠는 나에게 큰 빽이었을 뿐 아니라 무조건 추종하고 싶은 우상이었다. 여북해야 오빠의 첫사랑이 결핵을 앓았으므로 나도 결핵 환자와 사랑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했겠는가.